그냥 그때 조금 무리해가지고 압구정을 샀으면 끝났다. 투자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자산의 규모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가격의 사이클 안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으려 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학창 시절의 경제교과서 기억나세요? 수요 공급 곡선 통화 정책. 참 재미없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돈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활자 위주로 지루하게만 배웠을까? 좀 원망스러워요. 만약에 저랑 같이 도도한 서재 만드는 진호 PD가 20대거든요. 예, 사회 초년생들한테 인생 첫 재테크를 시작한다. 누나 조언이 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당장 제 10대 딸내미가 자본주의를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경제교과서 대신에 읽어봐라 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 2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시행착오 많이 겪었거든. 그 전에 이 책부터 읽고 시작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요. 애플트리의 청춘의 투자라는 책입니다. 부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한 신혼부부의 눈물겨운 분투기가 날실과 시실처럼 엮여 있어서요. 이 독자들 사이에서도 재테크 책을 읽다가 눈물 흘린 건 처음이다. 또 인생을 버텨낼 진짜 용기를 얻었다라는 리뷰가 쏟아지는 책인데요. 이 책이 매우 예뻐요. 1권은 파란색, 2권은 빨간색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2권은 좀 실전 지침이 많거든요. 1권은 기본 위주고요. 저는 2권 위주로 나이가 있으니까 큐레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춘들 그리고 빈둥님들 나중에 반드시 1권부터 정독을 하시면 이 거대한 흐름이 더 잘 보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채널에 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절절하게 자기 고백을 남겨주세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러면서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좀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방향만 올바르다면 돈이 없는 청춘이라도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도 주고 싶습니다. 요즘 또 주식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재테크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냉정하게 하나하나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기본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금, 주식, 비트코인 모든 그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고요. 1권에서는 기본 그 개념 위주로 2권에서는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셨던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예전에 여러분이 아이 돌잔치가 있어서 그 금반지 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요게 한 3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지인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돌잔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반지를 사주러 가봤더니 90만 원이 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9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금반지로 받았으니까 금반지로 줘야 될까?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금을 팔지 말았어야 됐던 거야.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화폐 가치가 점점 더 쓰레기가 되기 전에 뭔가 실물을 미리 사놔야 되는 게 현명했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값 생각해 볼게요. 10년간 아파트값만 폭등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금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재테크의 본질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그 무언가로 자꾸 바꿔가는 행동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돈이 막 올랐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화폐보다 더 빨리 썩는 쓰레기로 바꾸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꿔놓기에 괜찮은 자산, 즉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책에서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고백하면요. 요즘에 제가 당근마켓에 큰 손이에요. 안 쓰는 물건들을 제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좀 반성도 하고 제가 이거를 현금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금이나 우량 주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웃긴 게 제가 당근으로 물건을 팔아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좀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갖고 있었던 것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금반지 같은 것도. 근데 자산 시장도 똑같다. 이걸 제가 당근 거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당근에서 제 물건 좋은 거 많이 사가신 분들 많은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가치 있는 건 뭘까? 썩지 않은 건 뭘까? 음식은 썩잖아요. 내가 돈을 음식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S&P 500 지수나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는 미국이나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부서지지 않은 금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나 TSMC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엔 그게 오르길 바래서가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라는 나라의 경제 체급 그리고 산업의 심장을 사는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아파트, 모든 주식이 다 내구성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잘못 고르면 화폐보다 더 빨리 썩게 됩니다. 예금보다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반면에 금은 요즘에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냐?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내구성, 균질성을 가진 최초의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 한 개는 언제나 똑같은 금 한 개랑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돌반지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돌려줄 수 있잖아요. 대량 생산되는 한국 아파트가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도 이 균질성 때문입니다. 자, 아파트가 한국에서 왜 비쌀까를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막 아파트를 투기로 삼아서라고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고요. 외국은 단독주택처럼 좀 균질화하기 어려운 형태의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후에 대량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려고 시작한 게 아파트였다 보니까 35평 아파트는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50평도 그렇습니다. 어느 입지에 몇 평짜리 아파트다 하면은 대체로 어느 정도 가치가 보지 않아도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KB 시세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균질성을 가진 재테크 자산들은 내구성을 갖게 되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재미있는 건 모두가 생각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금을 자산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금을 다 모으면 대기업 7개를 살 수 있다. 배당도 없는 금덩어리를 매년 왜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 지분 대신에 사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제가 책에서 나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특정 위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금의 수익률이 미국 지수를 압도하기도 했고요. S&P 500하고 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흘러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좀 조정이 됐잖아요. 전쟁 났는데 왜 떨어져?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전쟁이 나니까 모아놨던 금을 팔아서 현금화를 만들어서 이걸로 무기를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AI 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게 어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요구해요. 구글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묶여있던 돈을 일단 잠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또 중국과 러시아는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 대신에 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금을 모았잖아요. 그게 무려 230톤이었거든요. 한국은행 보유량의 당시 2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빈둥님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 이거 90만 원에 샀는데 지금 70만 원 됐어요 라고 해서 20만 원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보면은 위기 상황일 때요. 싸게라도 당장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자산인가. 이게 저는 내구성의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위기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지역에 있는 약간 빌라 같은 것들은 위기 상황에 싸게라도 내놨을 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금이나 서울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가격을 내리면 바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 때 싸게라도 당장에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자산인가 아닌가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땅이랑 강남 땅이 있어요. 가격을 똑같이 깎았다고 쳐봐요. 그때 바로 현금화되는 자산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림은 어떨까요? 그림 투자는 희소성은 있어요. 하지만 안목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이게 호황기 때만 잘 팔린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화폐 기반 자산인 보험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역시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가치가 녹아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나 그림에 이렇게 다각화를 할 수는 있지만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넣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만 철저히 피해도 기본은 간다. 이것이 재테크의 제1원칙입니다.
화폐를 피해서 자산을 골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종이 돈이 아닌 걸로 바꾸기만 하면은 기본은 한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했던 재테크 제2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많은 청춘들이 수익률 얘기를 해요. 몇 퍼센트 올랐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잡주나 급등 코인방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자본주의 게임의 핵심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내 전 재산과 큰 돈을 심장이 떨리지 않게 온전히 밀어 넣을 수 있는 자산인가의 문제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답이 아니에요. 같은 수익률이라도 시드머니 크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게임의 승부는요, 결국 투입 자금 규모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사라고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투자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자산의 규모가 커서가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자산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로 사서 밀어 넣어서 몰빵해서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확실한 자산이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한도로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살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량 주식을 살 기회가 생겼어요. 또 실물금처럼 확실한 자산을 찾는 게 재테크의 이 원칙입니다. 최고 수익률을 낼 거라고 믿는, 그래서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후배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큰 돈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결국 환금성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2015년 당시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 12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불과 10년 전쯤에. 사실 처음부터 아파트만 잘 샀어도 재테크는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아파트 살 때 처음에 임장 다니고 막 찾아다녔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40대 넘으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everybody.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좋은 걸 사면 됩니다. 최근에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그 베테랑 PB, 그 프라이빗 뱅커를 제가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부자라서는 아니고 이분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둘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수빈 아나운서님 생각보다 재테크 공부 되게 많이 하시네요. 막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각자가 이제 개인으로서 했던 투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뼈아픈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뭐 마포, 다른 동네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냥 그때 조금 무리해가지고 압구정을 샀으면 끝났다. 예. 그리고 주식은 어땠냐? 처음부터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삼성전자, 그리고 저는 지금은 구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 사고 건들지 말았으면 기본은 했다.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를지를 찾는 시간에 그냥 제일 좋은 걸 살 걸. 제가 실제로 주식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돈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구글인데요. 제가 구글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오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너무 느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10% 20%의 급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본을 안심하고 묻어 놓을 수 있는 확실한 내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우량한 거, 좋은 거를 많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수빈 아나운서님, 말은 좋지만 조수빈 아나운서님은 저보다 돈이 많으실 거잖아요. 누나,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모든 게 올랐는데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사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쓸 화폐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라고 우리 진호 PD도 그렇고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대출입니다. 단언컨대요. 대출은 내 생돈으로 고생하면서 갚아나가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잘 이해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잘 이해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녹여서 없애는 게 대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이 대신에 하나 있는데요. 내 현재 소득으로 매일 대출 이자를 아무런 타격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나가는 이자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갖게 될 기회가 생겨도 파산할 수가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프리랜서로 전환한 이후에는 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속도로 봤을 땐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월급이 확실했을 때는 제가 레버리지를 당연히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녔을 때 이 정도 금액을 갚을 수 있느냐. 사실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 제 인생 아파트를 살 때 영혼까지 끌어모은 풀 대출로 저도 샀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때는 저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사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내가 이제 따져본 건데 그때는 또 이자가 쌌어요. 당시에 월 이자가 한 12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 물가와 제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내가 한 4, 500 정도를 생돈으로 내보내는 거랑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 보고는 야, 너 그러다가 신용불량자 된다.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집값이 오른 거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고 제가 대출이 있다 보니까 직장을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감사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몸값도 올라갔고요. 시간이 지나서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자산의 가치가 대출금을 저 멀리 따돌렸습니다. 책 85페이지에 나오는 조언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이 조언을 미리 들었다면 훨씬 좀 더 자신 있게 더 가치 있는 자산을 샀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것을. 저자는 이 책에서 좀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돈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씨드를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라는 거지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청춘들의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부의 사다리 측면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서 가치가 썩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쓰레기를 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안전한 범위 안에서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산의 전체 덩어리를 키워놔야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20대 때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가 내는 것보다는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누나로서, 언니로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이 법칙을 자꾸 거꾸로 행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매일 떨어지는 화폐를 벌려고 귀한 노동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야근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요, 그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아끼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첫 아파트 샀을 때 월 이자가 12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 신용불량자 되려고 환장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시절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직장에 감사하면서요, 아나운서로서도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되게 소중한 거야. 한 푼 한 푼이. 한 푼 한 푼이. 그러니까 지금 월급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로 의미 있는 자산을 샀어. 그 애정이 있어. 그럼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직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요, 꼭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집값 올라 좋겠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말해주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만 얻고 싶으면 위로해주면 돼. 그래,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위로해주면 돼. 근데 눈앞에 보이거든. 어찌 될지 뻔히 눈에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가족이 있는 가장이잖아요. 그럼 그냥 멍하니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집 안 사고 내가 대출 안 일으키고 있으면 세상에 자산이 그대로 있나요? 오늘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0년 뒤에도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가 통화량을 늘리지 말던가요? 그게 됩니까? 지금요, 미국인들도요, 월세 낼 돈을 벌려고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 혜택을 늘리려고 돈을 더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돈 가치는 점점 더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때 자산을 가진 사람과
종이 화폐만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이런 사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를 떠나서 선진국이 될수록 재정 지출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나 고고하게 사는 게 맞아. 이 투기꾼들 막 이러면서 혼자 빠져있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시골이 좋으신 분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에 사는 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요, 요런 세세한 조언까지 했어요. 진짜 요거 말고도 정말 찰진 조언들이 많은데, 당장 서울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면 에르메스나 애플 같은 초우량주를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수익률로만 보면은요, 압구정동 아파트보다 우량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 책에 나옵니다. 다만 주식은 아파트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큰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내 신용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다, 그런 직업이라면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우량 주식을 자산으로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은 대출 내서 해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대기업 다니는 후배들에게 인센티브를 받으면요, 제가 수지나 용인 같은 교통 호재 있는 곳에 집을 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멀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수지, 용인 집값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화폐를 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부를 보존해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밸런스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아껴 쓰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아껴 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일단 재산 형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고요. 서울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역시 옛날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집 사라는 소리를 별로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또 사기도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평범한 부부의 전략을 좀 훔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온 그 애플트리, 이 부부는요, 한 달에 버는 돈 대부분을 정말 지독하게 아껴서 일단 저축을 했어요. 아니, 돈 모으지 말래매. 하지만 시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저축을 은행 예금이 아니고요, 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축은 은행 예금에 넣는 건데, 요즘 신세대들이 생각한 저축은 우량한 자산에 분할 매수하는 게 저축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걸 뭐 대단하게 알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랬대요. 너무 절박했으니까 선택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때는 월 이자 뭐 4%, 5%짜리에 따박따박 붙는 게 저축이었는데, 지금은 그 저축의 개념도 달라져야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꼭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주변에 솔 AI 탑2라고 해서 ETF 하나를 추천했었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못 사서 포모 온 친구들,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지금 제가 커피 시켰는데 이거 얼마죠? 이게 상장했을 때 한 9,000원 했거든요, 그 ETF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나는 꾹 참는다. 그리고 이거 산다. 스트레스 풀린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단기간에 40~50% 올랐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다가 그거 좀 떨어질 거야. 속상해하지 말고 또 커피 사 먹고 싶을 때, 옷 사고 싶을 때 사.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시장에서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량이 아니라 정액을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주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 이걸 실행을 하면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레버리지 상품, QLD 같은 것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은 원래 변동성이 태생적으로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변동성을 공포로 느끼면 안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주식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신 분들 많은데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도 준다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 나왔던 이 변동성 얘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쓸데없는 소모적 지출을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모가 오는 분들, 커피 마시고 옷 사지 말고
좀 이런 확실한 자산을 사라고요. 예, 백화점 가서 옷 사지 않으면 구글 한 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지분을 한 주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250만 원을 10년 동안 글로벌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은요, 산술적으로 약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본질은 이 목표를 세우는 순간 인생의 절약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한번 얘기를 했죠. 이자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한 달에 똑같이 250만 원을 똑같이 아끼는데 2013년 당시에 아끼던 250만 원하고 지금 아끼는 250만 원은 비교할 수도 없다. 제가 처음 아파트 샀을 때 냈던 월 이자 125만 원은 그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낼만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각자 입지가 다를 텐데 조금 힘들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빡세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자산에서 월세나 배당금이라는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사다리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밀어 올려주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사려고 했다면 저 지금까지 못 샀을 것 같아요. 진짜로. 더불어서 단순히 지수 전체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요. 뭐 나스닥 지수 같은 데 투자하는 거 좋아요. S&P 좋은데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지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에센스를 찾아내 보아라. 저는 지금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 철기를 쓰는데 그때도 청동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AI 혁명이요. 인류사적인 산업혁명의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가 뭐 버블론이 있네, 현금이 너무 많이 투입됐네, 기대가 너무 많네 하면서 한 번씩 쭉쭉 빠지지만 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혁명의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AI와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주, 여기서도 잡주 말고 에센스가 되는 회사, 여기에 자본을 몰입시키라고 일단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패션계에서도요. 일반 가방 수백 개를 모으는 것보다 에르메스 버킷백 하나를 쥐고 있는 게 세월이 흘렀을 때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에르메스 주가도 오르고요. 리세일을 해도 오르고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얼마 전에 들어서 다들 AI랑 빅테크 주식에 몰빵할 때 제가 에르메스 주식을 갑자기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에르메스 백은 없는데 주식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식앱을 켰어요. 해외 소수점 거래 앱에서 에르메스 종목을 검색을 했는데 와, 이거 주문이 안 되네요. 주문이 안 돼요. 예, 저 아직도 왜 안 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에르메스 주식 편하게 사는 법 아시나요? 그런 빈둥님들은 댓글로 좀 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본의 독식 이론, 본능적인 독식 이론 덕분에 앞으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가구의 자산 격차는 단순히 소득 2대 1의 차이가 아니라 10대 1, 100대 1로 무섭게 벌어진다는 얘기도 비정하지만 할게요.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예. 저 이 책에서 감동을 느끼는 게 비웃는 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마. 따뜻하게 용기를 건넨다는 점이었어요. 내 자산을 전체를 밀어넣는 게임이다. 자본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다녀라. 그렇다면 평범한 너도 나도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요, 이 책에서 아주 신선하고 재기발랄한 투자 시뮬레이션을 또 하나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집을 살 때 그동안 모아둔 주식을 홀라당 팔아서 잔금을 치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난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오히려 주식은 그대로 쥐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치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비중을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LTV 한 최대 30% 수준의 한도를 잡아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식과 부동산이란 두 마리 토끼를 그러면 동시에 몰고 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것도 규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는 매번 정책이 바뀌어서 사실 저도 헷갈리고 그 누구한테도 조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이 책이 정말 또 전 유익했던 거는 무조건 내가 맞아. 이 자산만 사.
라는 식의 어떤 단일한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재테크 책을 사보면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사라고 하고 주식 전문가 주식, 금, 은 사시는 분은 금, 은만 이렇게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책은 다양한 선택지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는 재미가 되게 대단했고 감히 경제 교과서 혹은 경제학 개론, 재테크 개론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제 주변에도 서울에 충분히 집을 살 돈이 있는데 부자인데 일부러 안 사고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잘못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분들은 무주택자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들은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가볍게 뛰어넘을 자신만의 초우량 주식 자산을 찾아낸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 게 제가 아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내 집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집 꾸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집값이 설령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집을 먼저 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가치관의 차이죠. 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 청춘의 투자 이 책은 단 한 번도 어느 한 가지 특정 자산만을 최고라고 치켜 세우지 않더라고요. 부동산만 답이다. 주식만 살 길이다. 금이 최고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책 한 권만 읽고는 재테크를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책을 보면 경계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자산만 가지고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게임을 끝까지 풀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산별로 리듬이 다르고요. 자산별로 폭등, 폭락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만 혹은 부동산만 고집하면서 어느 한 가지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가 이 책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춘들이라면요.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 해외 자산을 편입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해외 자산이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 역시 현재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 일본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인데도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치가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화와 달러 중에 또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더 가지고 싶어 하나요? 둘 다 돈을 풀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화폐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엔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엔화도 가치가 자꾸 떨어졌죠. 몇십 년 동안. 그중에 그래도 원화와 엔화라면 외국인이라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더 갖고 싶어 할까요? 이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애국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지 혜택을 늘리지 말아라고 해도 늘려야 돼요. 그게 선진국 경제의 필연적인 경향이고요. 결국 어떻게든 원화 가치는 속도와 그런 거의 차이일 뿐이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예전 환율로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거나 더 빠졌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더 그 포모가 심했을 것 같거든요. 달러를 버는 반도체 같은 주식 위주로만 오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국장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일본 아베 정부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저자는 앞으로 달러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경고를 했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거의 1,600원까지 갔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정말 엄청난 숫자지만 환율이 1,8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들은 감안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식을 하다 보면요. 제가 재미있는 경험한 게 최근에 국장이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종목은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그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환율이 하드 캐리를 해서 환차 손익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면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기묘한 경험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도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을 함께 운용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자산을 달러로 계산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아, 저 외국 살 거 아닌데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수입 물가가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금을 산다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원화가 아닌 다른 가치로 환산하는 자산을 갖는 거거든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표시 자산이 없다면 그 미래는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대에 머물렀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싸게 엔화 대출을 받아서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본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일본이요. 이렇게 동력을 잃은 지 오래됐잖아요.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일본인들이 막강한 해외 자산을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고 그래서 여전히 부자 나라인 겁니다. 제가 돈이라는 존재에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미국이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었거든요. 그때 헬리콥터 머니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달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이 돈이 가치 저장 기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심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본시장이 그때 대안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예전만큼 비트코인을 우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그 계기가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학주 교수님이 쓴 텐베거 포트폴리오를 읽었는데 이건 양자기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기술이 아마 댓글에 이렇게 다실 거예요. 양자기술 나와도 비트코인은 못 뚫는다. 근데 좀 다른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못 뚫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양자 기술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는 신뢰성이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도 돼. 근데 비트코인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단으로 보고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은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이 규제를 피해서, 그러니까 신뢰성이 훼손된 달러를 피해서 부를 이동시키는 운반선이라는 게 제 시각이에요. 혹은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난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뭐 터키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교환 수단이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서 원화가 막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막 뛰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다는 것은 금을 갖는 거랑 비슷한 속성이다. 이해되셨나요? 금을 사는 사람들은요, 금값이 폭등하기를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는 거지. 예. 그리고 양자 기술이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양자 기술이 나올 때 경제라는 건 심리잖아요. 그때 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이 돈으로 매겨지는 그 매일의 가치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면 가치가 변하지 않은 진짜 금고가 무엇인가? 244페이지에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나와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부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애썼는지 그 치열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44페이지를 보면은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저도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이 본질이 뭔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요거를 읽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오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자, 결론은 심플합니다. 내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의 부채를 시행해라.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내구성이 높은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가라. 남들 눈에는 그게 좀 느려 보이고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폭등했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의 사다리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통과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청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자본의 파도 앞에서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는 저 같은 빈둥님들. 세상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쳐서 포모가 온다고 해서 자포자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번 것 같아도 내일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 노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화폐를 쓰고 그 화폐를 다시 썩지 않은 영원한 자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을 오늘 당장 이 책을 읽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금고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고 또 어느 금고에 자산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오늘 도도한 서재는 애플트리 작가의 청춘의 투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도도한 서재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 중에서 이 부분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자산에는 가격이 있다. 가격이 있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는 뜻이다. 어떠한 자산이든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가격의 사이클 안에서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으려 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지역별 공급 물량, 통화량 추이, 금리나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수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즉 투자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더 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녹여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책은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지 자산의 매입 시점을 조언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재테크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다. 쉽게 말해 방향을 설정하는 책이지 투자 시기를 조언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만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이 책은 대출을 활용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잘못된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더 깊고 전문적인 다른 내용들도 반드시 고려해서 의사결정하기를 바란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이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 차올라 큰일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필자도 과거에 그랬다. 필자는 재테크 초보 시절 딱 한 권의 주식책을 읽고 자신감에 넘쳐 투자를 감행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이 한 권의 책만 읽고 자신감에 넘쳐 섣부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투자의 성과는 투자 자산에 대한 지식보다도 투자자의 마인드, 심리, 자기 통제, 욕심 절제, 유혹 극복, 공포 극복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 권의 책에 담긴 지식이 당신을 성공한 투자자로 이끌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보통 재테크에 대해 떠올릴 때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무언가를 찾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 이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하지만 필자가 오랜 시간 투자 시장에 머물면서 깨달은 것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상황을 한 방에 만회시켜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 끝없는 자기 성찰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과소비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자산을 모으고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지 않은가. 감당이 가능한 적당한 부채를 지고 아끼고 모으며 10년, 20년 성실하게 살면 그러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국 백만장자가 되어 있다는 그 책의 결론 말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투자에도 특별한 왕도가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디 독자들은 이 결론을 얻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을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재테크와 인생 역전은 다르다. 재테크는 자신의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묻어놓을 것인지가 재테크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들 중에는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재테크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재테크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자기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래야 저장할 부가 생기지 않겠나. 내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저장의 기술이 뛰어난다 한들 큰 시간이 저장되지 않는다. 어느 13살 소녀가 워린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주식을 딱 하나만 골라서 몰빵해야 한다면 버핏 할아버지는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소녀의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 특정 한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너에게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줄게. 학생에게 최선의 투자는 어떤 일을 특출하게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거야.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든지 동네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든지 뭐가 됐든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학생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학생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맞교환하려고 할 거거든. 만약 학생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학생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학생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따라서 최고의 투자처라면 뭐가 됐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해. 만약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필자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재테크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재테크에 집중하느라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필자의 이런 마음이 부디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 책의 내용이 당신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떤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